네, 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행정심판이 요새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물론 제가 종전에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좀 변화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법률 개정이 많이 시행됐죠. 올해 3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실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사건 진행의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법률적인 기초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학폭위 결정이 나온 다음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한번 좀 판단을 받아본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청구인은 가해자, 피해자 다 됩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 본인에게 나온 징계가 너무 좀 과중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취소 내지는 경감시켜달라고 하는 거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반대죠. 가해자의 징계가 너무 약하게 나왔으니까 올려달라는 취지로 하고요. 피청구인은 해당 결정을 내린 학교폭력위원회, 교육지원청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그게 이제 교육청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장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고, 행정소송은 법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징계 조치가 과연 타당했는지를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사, 행정법원 판사한테 다시 한번 재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서면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만 진행이 되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재판 열리는 거니까 직접 변론을 해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 행정심판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요새 행정심판이 2024년 3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참가 권한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학조치를 예로 들어보죠. 본인이 그런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행정심판을 했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보통은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많이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이게 두 개가 별개예요. 행정심판 청구가 주가 되는 거고, 집행정지는 부가 되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뭐냐면, 전학징계가 나왔으면 전학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정지라는 신청을 통해서 이거를 잠깐 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니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만 징계의 집행을 잠깐 정지해달라고 따로 별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지가 있고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 두 절차에서 다 피해자 측의 의사를 많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엔 없었어요. 예전엔 그런 게 굉장히 약했고, 피해자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바뀌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자 측한테 이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너네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게 있으면 내라 라는 식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원래는 되게 이제 급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2주 정도 안에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집행정지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인용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길다 보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이게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보통 이제 2주 안에 집행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집행정지가 여러모로 좀 쉽지 않아졌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본안 청구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피해자 측에게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가 됐으니 뭔가 의견을 내라라는 고지는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FM대로 하는 그런 행정심판위원회도 있었는데 아예 고지도 안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피해자가, 가해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근데 요새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고지하게 돼 있고, 이제 고지서가 이렇게 오는데, 첫 번째로는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라. 두 번째로는 참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내고 싶으면 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참가 신청을 하는 것과 의견을 내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참가 신청을 하는 거는 내가 직접 그 행정심판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참가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을 해주면 그 당사자가 돼요, 그 싸움에. 그래서 청구인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죠. 피청구인은 교육지원청이죠. 교육지원청장. 그러면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참가 신청을 하면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측이 내는 서면을 다 볼 수가 있고, 나도 이 행정심판의 어떤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조금 덜 적극적이지만 참가 신청을 하지 않되 의견서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아니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의견 반영이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로서 아예 뛰어들든가 아니면 의견만 진술하던가. 차이는 양쪽이 내는 서류를 좀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참가 신청하시는 겁니다.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면도 볼 수 있고 구술 심리 신청도 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이 되면 당사자가 되니까 행정심판 심의 기관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구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집행정지 사건이건 행정심판 본안 청구 사건이건 다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 거꾸로 볼 수도 있죠. 아까 제가 전학조치 나온 걸 들었지만 피해자가 서면사와 같은 약한 징계 나왔는데 학급 교체를 올려달라고 행정심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이제 가해자한테 똑같이 통지가 가고 그 다음에 가해자한테도 참가를 하라고 하고 의견 진술의 권리도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행정심판의 주체가 아닌 소외된 가해자나 피해자에게도 본인이 이 절차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준다. 이렇게 조금 더 민주화, 선진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측이 다 행정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사회봉사 조치가 나왔다고 칩시다. 4호 조치죠.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회봉사 조치가 너무 세요. 이왕이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안 되는 3호 미만으로 떨고 싶어요. 그럼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자, 근데 사회봉사가 나왔는데 이번엔 피해자 측에서 아니 이거는 학급교체 전학은 나와야 되는데 사회봉사가 나와?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도 행정심판 할 거야. 그래갖고 행정심판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봉사를 더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피해자가 교육지원청장한테 가해자 징계를 올려달라는 행정심판을 걸었으니까 가해자한테도 통지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하나는 내려달라, 하나는 올려달라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각자에게 또 고지가 가는 거예요. 참가 신청해라, 의견서 내라.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또 참가 신청하고 또 여기서도 가해자가 참가 신청하고 아예 맞물려 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킨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실무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게 서로 모순된 판결이 나면 안 되잖아요. 가해자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피해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모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거의 간주를 해버리고 물론 그 행정심판 사건번호는 다 다릅니다. 별개의 사건은 맞아요. 근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맞신고가 되면 하나의 사건처럼 버무려지듯이 행정심판에서도 서로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의 사건으로 좀 버무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서 어느 한쪽은 인용, 어느 한쪽은 이제 기각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모두 인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모순되는 거겠죠. 모두 인용되면. 그래서 아예 싹 다 기각 아니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경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되냐, 이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에 엄청난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결국에는 소명 자료를 잘 마련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법리 주장 잘하고 소명 자료 마련 잘하는 쪽. 법리 주장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소명 자료를 결국 그러니까 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뭐 전문가가 이제 도와드리겠지만 결국에 자료를 체득해야 되는 거는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잘 마련해서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양측이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심판 항상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조금 빨리 오시지, 조금 학폭위 절차 때부터 좀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사건들이 눈에 보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부터 대응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단추 잘 끼우는 게. 좀 이제 뒤늦게 이제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이게 좀 힘들어집니다.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되면 그때서부터도 어쨌든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기는 쪽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오늘 행정심판 최근의 트렌드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측이 서로 행정심판 청구한 경우 어떻게 사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